교수님, 이 루즈벨트는 하이드파크에서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어요?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 루즈벨트는 1882년 1월 30일 뉴욕주 하이드파크에서 엄청난 명문가의 외동아들로 또 태어났습니다. 명문가의 그래, 집 자제분이었네요. 보니까 저택이. 잠깐만, 머리 기르신 거? 이러면은 아이가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아요? 맞아요, 위험한데. 이건 몰랐네. 왜 이렇게 키우셨을까? 19세기 말에는 미국의 상류층 사회에서 어린 남자애들한테 풍성한 레이스 장식을 달고 그리고 치마를 입고 머리를 기르는 이런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고급 실크로 만든 드레스나 아니면 화려한 장식이 집안의 재력 그리고 고귀한 신분 이런 걸 나타내는 상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안이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자녀의 사진을 더욱 귀티나게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대체로 어느 정도까지 부자였나요?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네. 루즈벨트의 아버지는 제임스 루즈벨트라는 사람인데요.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두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루즈벨트의 어머니 세라 앤 델러노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델러노 가문은 19세기 미국 동부에서 활발한 무역업을 펼쳤는데요.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루즈벨트의 어머니는 풍족한 유산을 상속받았고 그 덕분에 어린 루즈벨트는 아주 유복한 그런 환경에서 유년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미국 최고의 명문대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루즈벨트도 어머니를 피해서 좀 대학 생활을 즐기고 싶었을 것 같은데 다 했어. 어떻게 했나요? 다 했지. 그거 못 피하겠니? 네. 안 봐도. 루즈벨트가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래들하고 어울리고 여러 경험을 쌓고 싶었겠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대학을 다니는 동안 새로운 활동에 빠져들게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동아리입니다. 클럽. 네. 루즈벨트는 많은 동아리를 했는데 특히 가장 들어가고 싶어 했던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동아리 이름이 바로 하버드 크림슨이라는 동아리입니다. 뭐 하는 데야? 뭐 하는 데야? 가운데 딱 있는데? 그러게요. 리더인가 봐요. 센터다, 센터. 멋있어요. 저 때부터 센터 의식이 있었나 봐요. 타고났어요, 체질. 하버드 크림슨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일간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루즈벨트는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2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됐어요. 워낙 인기가 많은 동아리였으니까요. 그러던 중에 1902년이 되었습니다. 루즈벨트가 20살이 되었어요. 이때 마침내 루즈벨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전해지는 일화에 따르면 루즈벨트는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를 방문할 것이라는 예정, 그리고 여기 와서 특강을 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루즈벨트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설리발 좀 쳤겠죠? 그리고요, 이 사실을 곧바로 하버드 크림슨 편집부에 알려줬죠. 그리고 이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온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루즈벨트는 드디어 그토록 원했던 하버드 크림슨에서 기사를 쓸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그렇다면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온다는 소식을 어떻게 다른 누구보다 빨리 접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또 당시의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의 먼 친척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로 시어도로 루즈벨트죠. 테리. 시어도로 루즈벨트는 강력한 카리스마로 20세기 초반 동안 미국의 황금 시대를 이끌었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인물이죠. 그 테디라고 불리는 맞습니다. 분 맞죠? 테리벨. 루즈벨트는 집안 인맥을 잘 이용해가지고 시어도로 루즈벨트의 소식을 다른 누구보다 빨리 접하고 또 전달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이후에 루즈벨트는 하버드 크림슨의 정식 기자로 이렇게 선발되게 되고 나아가서 핵심 일원으로 활약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어도르 루즈벨트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루즈벨트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연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시어도르 루즈벨트와 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훗날 루즈벨트의 아내가 될 엘리노 루즈벨트죠. 그런데요, 루즈벨트의 결혼식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모았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신부를 건네주다. 그의 조카가 그의 사촌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와 결혼. 신부 엘리나 루즈벨트 양은 대통령의 유일한 형제의 딸이다. 엘리노는 시어도르 루즈벨트의 친조카였던 거죠. 이게 그 8촌 이내가 아닌 거겠지? 그렇죠. 그게 친척이라고 하는데 아주 먼 친척. 먼, 사실상 손으로 남이나 따지면. 다름없는 친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못 따지는 친척. 네. 엄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같은 이씨. 뭐. 아, 네네. 그리고 루즈벨트는 착실하게 출세 가도를 착착착 밟아 나갔습니다. 1907년 루즈벨트는 뉴욕주의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고요. 이듬해인 1908년 26살부터 뉴욕에 있는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28살이 되었을 때 루즈벨트는 마침내 정치에 입문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뉴욕주에 있는 더치스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의 민주당 간부들이 루즈벨트에게 뉴욕주 상원의원의 선거에 출마하라고 제안을 했던 거예요. 미국의 선거를 한번 보시면은 크게 민주당이 있고 공화당이 있잖아요. 이 두 개의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미국의 선거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당시에 루즈벨트가 뉴욕주의 상원의원 출마를 제안받았던 그 장소, 그 장소는 오랜 기간 동안 공화당의 확고한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새롭고 참신한 루키가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인물로 루즈벨트를 낙점한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왜 하필 이 루즈벨트를 눈여겨봤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루즈벨트의 외모가 눈길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오, 훈훈했네요 정말. 이게 루즈벨트의 젊은 시절 모습인데요. 오, 잘생겼어요. 네, 핸스만해요. 인기 많았을 일단 것 같아요. 키가 188cm, 얼굴도 꽤 미남형이고 보시다시피, 그리고 항상 이제 양복도 고급스러운 거 입고 다니면서 분위기도 젠틀하고 신사다운 분위기를 풍기고 다녔죠. 외모가 분명히 플러스였겠지만 외모 말고도 루즈벨트가 민주당의 후보로 뽑힌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대화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원 씨와 규현 씨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늘의 연기 시간입니다. 루즈벨트 씨, 당신에게 그 뉴욕주 상원의원 출마를 제안하고 싶소. 정말 감사하긴 한데 왜 정치 경험도 많지 않은 저를 굳이 선택하신 거죠? 예, 솔직히 말하자면 그 자네 집이 좀 잘 살지 않나? 그 선거 자금이 좀 딸려서 그거에 쩔쩔매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은가. 게다가 자네 집안이 그 뉴욕에서 워낙 유명하니까 사람들은 이름만 듣고도 자네를 뽑아줄 걸세. 물론이죠. 선거 자금은 제가 자비로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죠. 좋습니다. 제가 뉴욕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드리죠. 예, 재구성한 대화를 들어봤는데 들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세요? 돈 때문이네요, 그냥. 그러니까요. 선거 자금, 돈 때문에 이름값과 집안 그렇죠. 덕 네, 좀 보겠다. 돈과 이름값. 네. 그래서 결국은 1910년 6월 이제 루즈벨트가 28살이 되었어요. 루즈벨트는 공화당의 텃밭으로 불리던 뉴욕 더치스 카운티 상원의원의 민주당 후보로 공식적으로 출마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공화당 후보보다 약 5배나 더 많은 금액인 대략 한 $3,000 정도를 선거운동에 쏟아부었다고 전해집니다. 오. 무죄답게. 교수님, 그 많은 선거 자금을 루즈벨트는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루즈벨트는 당시에는 가격이 매우 비쌌고 아직은 대중화가 되지 않았던 바로 이 물건을 선거운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라디오. 라디오도 활용을 했는데요. 자동차. 맞습니다. 자동차입니다. 당시 자동차가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어요. 루즈벨트는 눈에 확 띄는 빨간색 오,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와. 선거운동을 펼쳤고요. 사람들의 눈길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었죠. 그 막 빨간색 스포츠카 이런 거 탄 거 아니에요? 오픈카 열고. 그러니까요. 루즈벨트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경하려고 막 몰려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거죠. 그럼 대화가 이어지고요. 내가 얼만큼 좋은 후보인지 또 자연스럽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야, 이게 진짜 이 든든한 집안이 도움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루즈벨트의 정치적 날개짓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뒤에 한 2년 정도 뉴욕주의 상원 의원으로 재임하던 루즈벨트는 1913년 31살이 되던 해에 해군부 차관보 직책을 최연소 나이로 맡으면서 정치 무대에서 승승장구 해나가기 시작했죠. 1914년에 루즈벨트의 역량을 시험할 세계사적인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차 세계대전. 그렇죠.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 폭발한 것입니다. 아니 그때 해군 차관보가 된 게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힘이 엄청 셀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루즈벨트는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해군 인원을 원래는 대략 한 8만이 조금 덜 됐습니다. 7만 9천 명 정도에서 약 52만 명까지 거의 7배 가까이 늘리는데 확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죠. 그 다음에 루즈벨트는 당시 연합군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이것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는데요. 이것은 바로 독일의 무적 잠수함이었던 유보트입니다. 독일군은 깊은 바닷속까지 잠수할 수 있는 유보트를 활용해서 연합군의 해군을 공격하고 보급로를 차단했어요. 그런데 유보트가 워낙 심해해서 깊은 바다에서 이동하다 보니까 연합군은 매번 유보트의 기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해군이었으면 이거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서워요. 이거. 잠수함 물 속에서 진짜. 네. 그런데 유보트를 궁지로 몰아넣은 인물이 바로 루즈벨트였습니다. 어떻게 해요? 루즈벨트는 이렇게 북해에다가 대형 수중 폭발 무기를 설치했는데요. 그 범위가 무려 370km에 달하는 구간이었고 그 폭발물의 개수가 대략 한 7만 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폭발 무기들을 쫙 깔아 놓음으로써 수중에서 유보트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데 일종의 수중 방어선을 닦는 역할을 했던 거죠. 지뢰를 깔았다는 거죠, 수중 지뢰. 그렇습니다. 이 작전으로 유보트 중에 일부가 격침되었고요. 이 사건은 루즈벨트의 이름이 전 세계에 조금씩이나마 알려지기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런데 루즈벨트는 1921년 39살에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겪게 됩니다. 엄마. 그거보다 더욱 심각한 거예요. 당시의 루즈벨트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잠시 정계에서 물러나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이름이 뉴욕타임스 기사에 크게 실렸습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소아마비로 투병. 뭐야? 캠포벨로 펀디만에서 특별 열차로 이송돼 병원 입원. 환자는 한 달 전 소아마비 발병으로 다리 사용에 장애. 뭐야, 갑자기 소아마비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네, 루즈벨트가 가족들하고 같이 휴가를 떠났대요. 그런데 갑자기 지독한 한기와 무기력증을 느끼면서 쓰러졌습니다. 어머, 심지어 극심한 마비 증상이 전신에 퍼져나갔죠. 어머. 결국 루즈벨트는 소아마비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소아마비라는 질병 자체가 교수님 네, 소아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주로 그렇기는 한데요. 나도 그렇게. 소아마비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거든요. 폴리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인데요. 마비성 질환이에요. 이렇게 주로는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대부분 발생해서 그래서 소아마비라고 부르지만 성인들도 걸릴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의 약 95% 정도는 별다른 증상 없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감염자 중에 약 5% 정도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그냥 기침하고 목 아프고 열이 좀 나고 머리 아프고 하고 지나가는데 아주 극소수 1% 미만의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신경계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면 팔다리에 마비가 오고 심한 경우에 숨 쉬는 근육까지 마비시켜가지고 생명이 위태로운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럼 루즈벨트는 운이 나빴던 걸까요? 운이 나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루즈벨트의 두 다리는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어떡해. 아내도 아내의 사랑? 아내. 그렇습니다. 괴로워하던 루즈벨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믿어준 사람이 바로 아내였던 엘리노어 루즈벨트였습니다. 대단하네. 그리고 그녀가 보내는 든든한 응원 속에서 루즈벨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하고 혹독한 재활 훈련에 들어갔죠. 이렇게 몇 년 동안 치열하게 재활에 매진했지만 안타깝게도 루즈벨트는 여전히 목발이나 휠체어에 의존해야만 간신히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대략 한 7년이 지난 1928년 46살이 된 루즈벨트에게 결정적인 복귀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뉴욕 주지사 후보로 추천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딱딱딱딱 돼? 루즈벨트는 특별히 개조된 자동차를 타고 뉴욕주 전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결과는 불과 0.5% 차이의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와. 아, 근소한 차이. 결국 1929년 1월 1일 루즈벨트는 뉴욕 주지사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정계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가 있었죠. 경제 대공황입니다. 1929년 10월이죠. 주식시장의 대폭락이 시작되었고요. 하루아침에 수많은 은행이 문을 닫고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아침에도. 실업률이 무려 25%까지 치솟아 올랐고요. 결국은 환자촌이 도시 곳곳에 생겼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미국이 흔들리는 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전례 없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루즈벨트는 하나의 파격적인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뉴욕주가 전국 최초로 본격적인 실업 구제 대책을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와 생필품 지원에 함께 나선다. 루즈벨트 주지사 빅3 위원회를 꾸려 2천만 달러 구제 기금 집행 개시. 뭐든 열심히 지금 이것저것 해보는 것 같아요. 많이 풀었네요, 돈을. 그렇죠. 미국은 오랫동안 시장 경제에서는 정부가 함부로 민간 영역에 개입하면 안 된다. 개인의 경쟁이 완전히 자유로워야 한다는 이른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해 왔습니다. 아 진짜요? 그럼 이런 정책들이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러한 미국의 경제 원칙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정부가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어려운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따라서 임시 긴급 구호구이라는 공공구호기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곳은 주정부의 예산을 직접 집행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또 실업자들에게는 일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이러한 루즈벨트의 정책들은 미국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의 복지 정책은 훗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모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전엔 복지가 없었단 얘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복지 제도는 이제 루즈벨트가 아니었다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훗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노령연금의 나이를 65세로 낮췄고요. 또 실직자를 위한 실업보험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그리고 장애인 가정을 위한 지원금도 도입을 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루즈벨트의 정책이 사회주의와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어쨌든 루즈벨트 인기가 엄청 높아졌을 것 같아요. 인기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대공황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할 때 있죠. 식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루즈벨트께 감사한다. 이런 멘트를 했을 정도였습니다.